오래된 정원, 황석영 장편소설. 3. 비행기가 서서히 아래로 가라앉았다. 옛날처럼 창문 가리개를 내리라고 하지는 않았다. 나는 비행장 주변에 낯익은 밭고랑과 개천을 내려다보았다. 멀리 시가지 쪽에 안개인지 수모구인지 희뿌하게 끼어 있었고, 시내로 나가는 국도 양쪽에 줄지어선 앙상한 나무들이 보였다. 공항을 빠져나오자 대합실에서 서성대며 기다리던 그가 손을 번쩍 쳐들어 보였다. 형님, 여깁니다. 건이 이게 얼마만이냐. 나는 그를 덥석 안아보았다. 그러고는 새삼스럽게 그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흰머리가 관자놀이 주변에서부터 정수리 근처까지 희끗희끗 번져 있었고 눈가에 주름살이 많이 보였다. 나는 건이를 구치소에서 잠깐 보고는 헤어졌고 그는 형기를 마치고 먼저 나갔다. 나보다 대여섯 살 아래였던가 싶다. 나는 광주에서 빠져나갔지만 그는 시민군으로 무기를 들었고 나중에는 지하 활동으로 뒤늦게 검거되었다. 만일 도청에서 포로가 되었다면 건이도 진작에 평탄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내가 도피하고 있던 산동네 집에 건이가 찾아온 것은 도청에서 마지막 진압이 있던 이틀 뒤였다. 볼이 움푹 팰 정도로 초췌하고 때국이 묻은 셔츠바람이었던 그는 우리를 붙잡고 기묘하게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울음을 터뜨렸다. 상훈이 형이 돌아가셨어라. 영준이는 나더러 먼저 피하라고 하더니 난중에 보니께 한 방 맞고 가불고 그 새벽에 우리가 서로 껴안았던 포옹을 앞으로는 다시 할 수 없으리라. 일주일이 지나자 하나둘씩 그 도시를 빠져나온 동료들이 모였다가는 제각기 구멍을 찾아 흩어졌다. 어떤 집에서는 노골적으로 박대하고 어느 집에서는 돈을 쥐어주며 제발 다른 곳으로 가라고 호소하고 또 어떤 이는 식구 하나를 늘리면서 숨겨주기도 했다. 차가 고물이요. 이놈도 누가 타던 것을 얻었어요. 건이는 그래도 대견한지 안전띠를 어깨에 두르며 말했다. 형님, 숙소로 가셔야지라? 아니, 남수한테 가자. 예, 그러셔야죠. 시내로 나가는 국도를 타지 않고 중간에서 운전대를 꺾으며 건이가 중얼거렸다. 에이, 돌아가야지. 길이 너무 막혀서요. 여기도 많이 변했지? 옛날 서울보다 더 복잡해졌어. 촌놈들이 너도 나도 어찌나 차를 많이 탔던가 바글바글 하여. 너 인제 길로는 좀 밝아졌니? 우리는 함께 웃는다. 정말 그는 이제 길을 잘도 찾아내는지 차가 막히지도 않고 도심지를 애돌아 망월동으로 나가는 한적한 교회로 다시 나섰다. 무등산 자락에 다가와 그가 차를 세웠다. 형님은 여기 앉아 계시오. 꽃다발 사올라요. 삼거리 모퉁이에 꽃집이 보였다. 나도 건이를 따라 내렸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자 싱싱한 화초의 향내와 습기를 머금은 온기로 기분이 좋아졌다. 장미며 언제부터인가 흔해진 안개꽃이며 카네이션이며 국화도 색색까지로 보였다. 건이는 머리를 주걱거리고 뭔가 속으로 숫자를 헤아려 보고 나서 꽃 묶음을 따로따로 사서 다발을 넷이나 만들었다. 무슨 꽃을 그렇게 많이 사? 사자고 하면 한도 없어라. 형님 친하던 아우들만 해도 벌써 몇이요. 나는 그저 건이가 하자는 대로 잠자코 뒷전에 섰다가 나온다. 날은 별로 춥지는 않은 듯한데 바람이 불어 제법 쌀쌀했다. 우리는 산으로 오르는 길가에 봉긋이 솟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이 우회가 아직도 비제도권이고 저 아래 제도권이 있습니다. 맷등도 우아래로 갈려버렸고만이라.
그렇게 이죽이면서 올라간 건이는 대번에 남수 앞에 가서 선다. 누가 갖다 놓았는지 소주병에 시들어버린 꽃이 꽂혀 있었다. 건이는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건네듯 아무렇지도 않게 중얼거렸다. 형, 나왔어. 오늘은 현우 형님 데리고 왔는데 회포 좀 푸시오. 자그마한 봉분에 돋은 마른 풀잎들이 겨울바람에 떨고 있었다. 어떻게 지낼만 하냐? 라고 나는 마음속에 입을 떼었다. 남수가 가무잡잡한 얼굴에 입을 크게 벌리고 씩 웃는 듯 했다. 남수가 독소의 사건으로 먼저 잠수하기 시작한 것이 벌써 20년도 넘은 옛날 일이었다. 그는 다른 조직 사건으로 10년을 살고 나보다 먼저 세상에 나갔다. 광주에서 피해 봉기가 있었던 때 그는 이미 감옥에 있었으며 그가 나왔을 땐 나는 남수와 엇갈려서 감옥에 들어앉아 있었다. 우리가 만났던 70년대에 나는 남도의 어느 군에서 고등학교 선생을 하면서 유학 준비 중이었다. 우리는 둘 다 젊었고 유신 정권을 반대했다. 나는 그에게 손으로 베껴 쓴 예세닌의 시를 읽어주었다. 그 낡은 노트가 어디서 굴러 들어왔는지 기억이 없었다. 늙으신 어머님 상기도 편안하신지 나 또한 살아 있습니다. 그리운 어머님, 상기도 당신이 사시는 오막살이에 그 말할 수 없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나는 들었어요. 당신이 애타는 마음을 숨기고 나 때문에 가슴을 조이신다고. 이따금 철진한 헌옷을 꺼내 입고 신장로 가으로 나오신다고. 그리고 뒷구절은 어떻게 계속되던가. 가물가물 기억이 나질 않았다. 이제 나는 선술집에 이름 없는 따바리치시 행여 식칼에 찔렸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였는지도 모른다. 봄은 가고 물오른 가지와 넝쿨이 나의 집 좁은 뜰을 덮을 때, 아, 그제야말로 나로 돌아가리라. 남수가 서울로 떠나던 날 밤이 생각났다. 나는 시골집에 바깥채를 빌려서 혼자 쓰고 있었는데 퇴창문을 열면 툇마루가 있고 바로 담장가에 아름드린 느트나무가 있었다.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면서 쏴 하는 파도 소리처럼 나뭇잎들이 서로 맞비비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불을 끄고 나란히 누워서 느트나무 잎새가 내는 파도 소리를 들었다. 남수도 자꾸만 돌아눕는 것이 잠이 오지 않는 눈치였다. 형님, 처음에 지하신문을 뿌리고 잡혔을 때 조사실에서 수갑 차고 얻어맞을 적에 말이오. 정보부서 어떤 높은 놈이 왔습디다. 이자가 내가 쓴 유인물을 척 내밀더니 나보고 한번 읽어보래. 그래서 더듬더듬 읽었더니 내 뺨때기를 후려치더만. 야, 이 새끼야. 우리 아들도 인류대학 다니는데 너만큼 몰라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아? 그러고 권총을 빼서 이마에 갖다 댑디다. 총구멍이 어찌나 크게 보이던지 다리에 메가리가 쭉 빠지고 나는 저절로 주르르 무릎을 꿇고 말았소. 뒤에 그 생각을 하면 늘 창피합디다. 남술은 일어나 앉았다. 나도 어둠 속을 더듬어 담배 한 대를 피워 물었다. 왜 잠이 안 오냐? 남수는 퇴창문을 벌컥 열더니 컴컴한 담장가에서 가지를 흔들어대는 느티나무를 내다보았다. 나는 이제 확실하게 싸우고 싶어라. 뜨뜨미지근한 건 오늘부터 끝이오. 사람이 많이 다녀야 길이 생긴다고 그러지 않대. 길 먼저 가는 사람도 있어. 새벽에 남수는 찌그러진 가방 하나 달랑 메고 그의 초라한 속옷가지들과 빨지 못한 양말 몇 짝을 담고 서울의 도피처로 떠났다. 남수를 배웅하러 새벽길을 걷는데
우란의 동네 개들이 사방에서 짖었지. 그는 내게 쪽지 한 장을 남겼다. 당에서의 모든 직책과 권력을 버리고 볼리비아로 떠나던 체가 피텔에게 쓴 마지막 편지였다. 그리고 뒷장에는 체가 그의 어린 것들에게 보내는 앞날에 대한 편지. 형님, 저 옆에도 기다리는 아그들이 많어라오. 건이가 먼저 남수의 묘를 떠나면서 말했다. 나는 다시 기순이와 상훈이의 영혼 결혼을 시킨 합장묘 앞을 스쳐간다. 상훈이 형은 저 아래 5.18 묘역으로 제도화됐어라오. 여그는 가묘요. 그러니 여기 아래서 다시 뵙시다. 우리는 다른 여러 이름들과 인사를 건넨다. 아래 5.18 묘역으로 내려와 상훈이, 영준이, 최군에 떠난 철영이까지 고문 끝에 머리를 다쳐 19년 동안을 나와는 다르게 정신병원에 유폐되었던 철영이. 그는 언제나 당대에 살았다. 그의 실성은 기억의 멈춤 때문이었다. 그는 고생하는 아내가 찾아와 면회할 적마다 죽은 사람들의 안부를 묻고 오늘은 도청 앞 상황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었다. 그는 정신병동의 독방에 있던 최후의 시민군이었다. 대리석과 상징물로 치장된 묘역은 또 다른 굴레처럼 보였다. 저 남수가 누웠던 오순도순 잡다하게 모여있는 동네는 그야말로 옛날의 공동묘지여서 마른 풀조차 포근해 보였다. 저녁답에 건이가 나를 데리고 시내로 나갔다. 중심가의 풍경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어느 한정식집에 사람들이 모여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장황하고 형식적이어서 별로 뚜렷한 기억은 나질 않는다. 그렇게 사양을 했건만 3차까지 가는 동안에 의식을 잃었던 것 같다. 추록하고 첫 술자리라 조심을 했는데도 아마 2차의 막판에 누군가가 깽판을 놓았거나 싸움이 일어났던 듯 싶다. 그래서 술잔을 마구 집어다 마시지 않았을까. 그 자리에서 오고 간 대화들이 느리게 찍어 빨리 돌린 화면처럼 우스꽝스럽게 흘러갔다. 양훈이 부도는 인자 해결할 수 없게 되었제. 너 얼마나 물려 불었냐. 한 두어 장 된다마는 사람이 그러면 못 쓰는 거요. 일 저지르고 도망가 불면 다른 사람들은 어쩌란 말이여. 야야, 강욱이도 덕희도 다 낙하산 타고 떠버리는데 니는 도원 하나 못 챙기고 협회다 위원회다 기념사업이다 맨날 나무 치닥거리나 하고 댕김서 뭐라고 자빠졌냐? 야야, 골치 아파서 나는 상관하기도 싫다. 먼 놈의 5.18 관계단체가 그렇게 많다냐? 인생은 길고 혁명은 짧아 그런가 사는 것이 다 욕이여? 나무말 하고 있네. 수신제가 자려 새바람 피지 말고. 그게 다 먹잘 것이 생기고 사는 거이 심심없게 생기는 병이라고. 사업만 신경 쓰지 말고 주변에도 뭘 찾아댕기고 후배들 살림도 챙기고 최소한 경조사에 얼굴이라도 내밀어봐라. 쇼신이 꼴이 그게 뭐냐? 간이 굳어번져서 얼굴이 시커멓게 탈 때까지 그냥 모른 체하고 있었다니. 그거이 무슨 공동체여? 봉안이 형은 왜 안 나온 거요? 어따 나무말 하고 있네. 공동체? 보상 시작되면서 그게 다 깨져버린 지가 언젠데. 만나면 왜 서로들 못 씹어 난리냐 난리가. 이게 사는 거요? 속이 헛헛하고 씁쓸해서 그런다 왜? 무슨 말 끝에 술상이 엎어졌는지 기억이 나질 않았다. 와이셔츠에 벌건 고추물이 튄 걸 보면 나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게 분명한데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부축되어 여관의 계단을 비틀대며 올라왔다. 모두들 비틀거리고 각자 택시를 탔거나 운전사에 부축되어서 차에 올랐겠지. 그러고는 자동차 뒷자리에 앉은 채로 졸다가 아니면 혼자가 되어버린 쓸쓸함 때문에 오랜만에 골목 어귀의 포장마차에서 마무리로 소주 한 잔을 더 했을까. 얼룩진 판자 위에 찬 소주 한 잔을 올려놓고 무엇을 생각했을까.
지금 술이 깬 나처럼 황폐할까? 새벽에 나를 따라온 여자가 있었던 것 같다. 가서 잠자리 살펴드리라고 사업하는 친구 버릇대로 따라 붙였겠지.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문을 발로 차고 사완아이가 짜증을 내며 하소연하고 여자는 도망가 버리고 변기에 세면기에 토했다. 나는 속옷바람으로 침대에 멍하니 걸터 앉아 있었다. 독방 버릇대로 혼자 툭 내뱉듯이 중얼거린다. 세월에 장사 없지. 전화벨이 울렸다. 오래 울리고 나서야 전화를 받았다. 나 봉안이요. 건이한테서 연락받았는데 형님하고 점심이나 하려고 전화했소. 아직 정신이 어리벙벙한데. 지금 나가지 뭐. 몸 생각하셔야지 뭔 술을 그리 먹소. 그 녀석들이 발동을 걸었지 뭐. 여기 얼마나 계실라오? 글쎄 작정한 바는 없고 어디 갈 데가 있어서. 하여튼 빨리 나오쇼. 얼굴 좀 뵙시다. 그는 원칙의 사내다. 하도 좁쌀같이 따져서 자신의 손이 아니면 남의 손을 거친 일은 잘 믿지 않는다. 봉화는 피아의 구분이 칼처럼 분명해서 박덕하다는 원망도 많이 들었지. 그의 인생은 80년의 광주에 완전히 잡혀 있었다. 학살의 중반에 일찍 서울로 도피했고 2해 동안 골방에 숨어 지내다가 밀양선을 탔다. 시 쓰던 광원이 형이 우연히 도피 시절에 그를 만났고 그 바람에 작은 학습회를 만들었다가 간첩단이 되어버렸다. 광원이 형도 5년을 살고 나와 신안고난한 삶을 꾸려가더니 남수처럼 암으로 죽고 말았다. 나는 봉안을 반쯤 좋아하고 나머지 반쯤은 지겨워했다. 일제시대처럼 직업혁명가가 되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오래 살아남게 된 게 다행이면서 결국은 그의 전설을 끝냈다. 그는 10년 동안 이국 땅에서 망명 생활을 하면서 유럽과 미국에서 성실한 청년 조직을 만들어냈지. 나는 저 안에서 갇혔어도 그의 소식을 간간히 듣고 있었다. 그는 스크루를 떼어내고 해안가에 경박한 폐선이 되었는지도 몰라. 그렇지만 사람 하나 생을 바쳐 할 수 있는 일이 얼만큼이나 될까? 이런 노래의 한 구절도 생각이 난다. 나는 추억 속에 내 힘이 있음을 알고 있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바람에 조금씩 부서져 나가는 흙매처럼 모양이 달라지면서 우리가 하려고 애썼던 일들은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게 세상에 흔적을 남긴다. 하지만 어떠하리 알 수 없는 날들이 저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이놈의 반대는 걸레 쪽이 다 데어불었소. 반기며 인사를 하자마자 그가 처음 내뱉은 말이 그랬다. 잘됐지 뭐야. 이제 이 도시도 일상으로 돌아간 거야. 세상의 모든 불은 드디어 꺼진다. 재가 남고 몇 가지 건질 알맹이도 있고 대부분은 바람에 불려 날아가 버린다. 건강은 어떻소? 괜찮지 뭐. 넌 어떠니? 몸이 안 좋아요. 옛날에 앓은 폐가 다시 말썽이요. 단전호흡 열심히 하고 있소. 먹고 사는 건 이럭저럭 해결이 됩디다. 내 언제 밥 걱정하는 거 봤소? 형님도 어디 가서 몇 달 푹 쉬며 생각도 정리하고 그래야 될 텐데. 앞으로 어쩔 거요? 글쎄 일거리를 찾아야겠지. 건이 얘기 안 합디까? 무슨 얘기? 건이 안사람 죽었어요. 왜 어디가 아팠나? 봉화는 말을 아끼려는지 창문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거리를 내다보았다. 교통사고요. 저런. 실성에서 뛰어들었대요. 우리는 말을 끊었다. 그는 설렁탕을 그릇째 받들고 머리를 숙여 천천히 불어가면서 국물을 마셨다. 나도 말없이 떠넣는다. 국그릇을
꼭 잡고 있는 봉안의 손가락들은 새의 발처럼 보였다. 그 손톱 끝에 가늘게 낀 때가 선명하다. 지쳤어요. 이 도시가 모두 소모시킨 거요. 예전과는 다른 일감이 있어야겠지. 기념하는 것 그만하고. 형님은 자기 노선이 있어? 노선? 그러나 나는 웃지 않는다. 희망은 있는 걸까? 만약 그런 게 남아있다면 거기가 나의 노선이 될 텐데. 우선 생활을 잘해라. 너는 이제 익명이야. 아무도 아니라고. 지명수배도 옛날에 끝났잖아. 모두들 거짓말만 하고. 나는 그가 고향에 돌아와서도 다른 이들과 불편하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점심은 끝났다. 나는 그와 곧 헤어지고 싶어졌다. 자, 이제 일어서야겠다. 가볼 데가 있거든. 어디로 가시게요? 그냥 건이 만나면 못 보고 간다고 전해라. 돌아오는 길에 다시 들을지도 모르겠다. 봉아는 뭔가 더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나는 손을 흔들어 보이고는 차도 쪽으로 걸어 나갔다. 택시에 오르는 나에게 그가 외쳤다. 건강 조심하쇼. 윤혜를 찾아왔던 날 나는 타하촌의 상가에 끼어있는 한옥 여관에서 묵었다. 창호지로 바른 미닫이를 열면 툇마루가 달렸고 마루에서 내려 몇 발짝을 떼면 계곡이었다. 제법 경사가 가팔라서 물소리가 요란했다. 처음에 자리에 놓으니 귀청이 멍멍했지만 이내 익숙해졌다. 벌써 피해 다닌 지 5달이 되었다. 서울은 원래 내 활동 근거지였고 친구들도 많아서 숨어 다니기에 편리했지만 같은 이유로 위험은 더 많았다. 봉아는 2번째로 은신처를 바꾸었는데 수사당국에서도 그를 첫 번째 수배자로 지목했기 때문에 당시가 가장 위험한 때였다. 미아리의 큰 길과 골목의 양쪽에 출입구가 있는 당구장에서 약속을 했다. 제법 사람들의 출입이 잦은 오후 서너 시경이었다. 나는 딱 한 자리가 비어있던 당구대에서 혼자 당구를 치는 척하면서도 입구를 연신 살폈다. 언제 나타났는지 내가 차지한 당구대의 바로 뒤 점수판 아래 긴 의자에 권영이가 앉아 있었다. 그는 자연스럽게 당구채를 잡더니 자기 차례이기나 한 듯이 빨간 공을 때렸다. 형은 못 나왔어요. 제가 말렸습니다. 사진이 사방에 붙어서요. 동양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나타나선 안 될 거야. 물론이죠. 몇몇이 은원 중이에요. 아마 떠날 겁니다. 떠나다니. 어떻게든 여기선 안 되겠어요. 우리는 그 다음부터 당구에 열중했다. 2게임 다 내가 이겼다. 긴장해서 그랬는지 보통 때보다 더 잘 맞았다. 당구장 계단을 내려오는데 권영이가 눈짓을 했다. 형님, 화장실 안 갈래요? 나는 말없이 그의 뒤를 따라 화장실에 들어갔고 거울을 마주보며 나란히 서서 오줌을 누웠다. 그가 쪽지를 내밀어 주었다. 이거 확인하고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없애버리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내가 먼저 골목을 나섰고 그는 다른 길로 가버렸는지 보이지 않았다. 나는 봉안이 어디쯤에 은신하고 있는지 짐작은 하고 있었다. 사태가 터지기 전에 개엄 막바지에 우리 셋은 주위에 알려지지 않은 몇몇 장소를 돌며 답사를 한 적이 있었다. 그날 마지막 집을 방문하고 나서 우리는 시장 모퉁이에 있는 어느 점집에서 신수를 보았다. 주인은 여자 무당이었는데 우리 셋은 모두 쑥스러워하면서도 그네의 쌀을 담은 소반 앞에 고분고분 둘러앉았다. 조금은 신비주의적인 데가 있는 수도사 같은 권영이가 점을 보자고 우겼는지도 모른다. 무당은 밥을 먹고 나왔는지 연신 입짓을 하며 이빨을 빨았다. 제일 먼저 나를 보았다. 무당이 느닷없이 쇠된 목소리로 어린아이 흉내를 냈다. 뭐라고 그랬는지 다 잊어버렸지만 몇 마디만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난다. 아저씨는 별탈은 없겠지만 멀리 돌아다니다가 오랫동안 앓을 거야. 꼼짝 못하고 앓고 일어나면 그 뒤부턴 괜찮아. 그 다음이 봉안이 차례였다. 아저씨 까막소에 갔었지?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지. 아버지는 지금도 저승에 못 가고 떠돌고 계신다. 아버지 앞에, 아버지 바로 앞에 피가 보여. 피가 강물같이 보인다. 이 악업을 면하려면 깨끗한 옷 한 벌 지어서 아버지 무 앞에 태워드려. 80년 3월이었던가 아니면 4월 말쯤이었나. 피가 강물 같다던 소리는 늘 잊지 못했다. 나는 그의 쪽지를 확인했다. 먼 훗날에 저들의 죄상이 밝혀질 테지만 시간은 걸릴 겁니다. 우리는 꼭 살아남아서 증언해야 합니다. 급히 서둘지 마시고 자중하십시오. 형님 신변을 간하여 연락을 해두었으니 꼭 안정을 찾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계곡의 물소리를 들으며 오랫동안 뒤척였다. 더구나 정월 대보름이라 달은 휘영청 밝아서 창호지 문이 훤했고 뒤란 쪽에 퇴창문으로는 댄잎 그림자가 운치 있게 어른거렸다. 그리고 추녀 끝에 풍경 소리도. 나는 잠깐 내 보호자가 될 한윤희 선생을 떠올렸다. 언뜻 보아서 그런지 그네의 얼굴을 다시 기억해낼 수가 없었다. 이튿날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생각이 나질 않는다. 절집에 한번 올라가 보았을 테고 숲길을 서성이다가 생각이 난다. 일주문이 서 있고 소나무가 무성한 언덕에서 나는 바위 위에 앉아 땀을 들이고 있었다. 바위 틈 그늘진 곳에서 녹담한 잔설이 얼음이 되어 끼어 있었는데 아래로부터 서서히 녹아 공동이 되고 맑고 고운 물방울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누군가 소풍을 나왔는지 도란도란 나누는 이야기 소리가 언덕 아래쪽에서 들려왔다. 젊은이들이었는데 둘은 남자고 여자의 목소리가 하나쯤 있는 것 같았다. 한 남자가 노래를 불렀다. 높고 청아한 테너였다. 내놀던 옛 동산에 오늘과 다시 서니 산천의구란 말 옛 시인의 허사로고 이에 섰던 그 소나무 버여지고 없고녀. 무심한 그들의 노랫소리가 잊혀지질 않는다. 옛날 영화같이. 여자가 도랑물이 서로 부딪히는 듯한 소리로 웃었다. 그들은 이어서 화음에 맞추어서 노래했다. 목장길 따라 밤길 거니러 고운님 함께 집에 오는데 목장길 따라 밤길 거니러. 나는 소나무 언덕에서 바람이 차가워지는 오후 늦게까지 앉아 있었다. 오래전에 노래 부르던 젊은이들은 산을 내려간 뒤였다. 나도 그때는 벌써 30이 넘은 나이여서 저들의 쾌활한 활기가 부러웠나 보다. 비바람 치는 낯선 동네를 지나다 보면 창문 너머로 저녁을 먹으며 뭐라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족들의 얼굴이 환한 불빛 아래 보이기도 할 테지. 길 가는 자는 힐끗 시선을 던지며 창문 옆 처마 밑을 떠날 것이다. 아니면 먼 밤머리에서 놀러 나간 아이들을 찾는 엄마의 긴 고함 소리도 들려올 것이다. 마당을 내다보며 툇말 위에 나란히 앉은 농부 부부의 모습도 먼 발치에서 보일 것이다. 마누라는 바가지에 풋공을 따놓고 남편은 흙 묻은 장화를 벗고 방금 올라앉았다. 그는 얕은 토담 너머로 상반신만 지나가는 낯선 이쪽 편에 무심한 눈길을 던진다. 걔는 시큰둥하니 짖다가 그만두고 야간 열차의 흐릿한 객차 불빛들이 강의에 걸린 다리 위로 아득한 소리를 내며 흩어간다. 거기 승강구 쪽 계단에 매달려 휙 지나가는 사내의 검은 실루엣이 보인다. 물처럼 흘러가는 바퀴 사이의 땅에다 담배꽁초를 떨구고는 맞은편 객차의 통행로에 누가 나타났는지 살피면서
작은 읍내에 인기척 없는 여인숙에 들어서면 문 옆에 수배자의 전단이 붙어 있고 흑백 텔레비전은 모든 프로가 끝나 허옇게 바랜 화면에 눈이 내리듯 빛의 점들만 명멸하면서 찍찍대고 안악내는 벽에 기댄 채 잠들어 있다. 군데군데 시커멓게 타버린 비닐장판 위에 눈부실 정도로 빨간 캐시밀런 이불이 펼쳐 있고 형광등은 지익하는 소리를 내고 있겠지. 숙박부에는 친구들이 구해준 주민등록증의 번호를 또박또박 적어 넣는다. 밤에 냄새나는 양말은 귀찮아서 그냥 두고 외모는 중요하니까 더러워진 점퍼만 빨아 창문에 넣는다. 아침에 길을 떠나려고 나서면 생활을 시작하는 세상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무심하게 살아가고들 있을 거다. 나는 봉환이가 몇 선을 거쳐서 내게 소개해준 주소만 믿고 한 선생을 찾아갔고 눈치를 보이면 슬그머니 사라질 작정이었다. 황혼 무렵에 그네가 왔다. 윤희는 턱틀랙 스웨터에 오리터 파카를 입고 바지 차림이었다. 근처에서 직장에 나가는 사람 같지 않았고 작은 육새까지 메고 있어서 오히려 나보다도 여행자처럼 보였다. 윤희가 왔을 때 나는 한옥 여관의 맨 뒤쪽 장작불로 데워진 따스한 내 방에서 잠깐 잠이 들어 있었다. 잠결에도 자박거리는 인기척을 느끼고 눈을 떴다. 걸음이 텐마루 앞에 멈추더니 낮은 기침 소리를 냈다. 미닫이 문이 소리 없이 빠끔히 열렸다. 나는 누운 채로 이마에 얹었던 팔꿈치만 살짝 쳐들고 고개를 돌려서 문틈을 내다보았다. 잠 깨웠나요? 그네는 문을 조금 더 열었지만 들어오지는 않고 마루에 걸터 앉으며 물었다. 나는 게으르게 기지개를 켜면서 일어났다. 짐 가지고 나오세요. 그렇게만 말하고 윤희는 문을 닫았다. 내가 상의를 입고 양말을 신고 여행 가방을 챙기고 나오니 그네는 여관의 소슬대문 밖에 나가 기다리고 서 있었다. 저녁 안 드셨죠? 예, 점심이 늦어져서. 잘 됐네요. 나는 아주 배가 고파요. 큰 배낭을 짊어진 등산객이 네다섯씩 무리를 지어 올라왔다. 우리는 상점이며 식당이 줄지어 있는 사하촌의 아래쪽으로 내려갔다. 버스 정류장이 보였는데 관광버스가 한 대 서 있고 시외버스는 떠날 시간을 기다리는지 꽁무니에서 파란 매연을 뿜고 있었고 운전기사마저 자리를 비운 빈 택시가 세 대 차례를 지어 섰는 게 보였다. 윤희가 말했다. 우린 저기서 차를 타고 어딘가로 갈 거예요. 먼저 밥부터 먹고 나서 말이죠. 식당 안에는 손님이 한 사람도 없었다. 하루 종일 뭐 하셨어요? 그냥 절에도 가보고 낮잠 자고 그랬죠. 퇴근해서 오는 길인가요? 집에 들러서 옷 갈아입고요. 내일은 주말인데 수업이 없어요. 월요일까지는 학교 안 나가요. 뭘 가르치세요, 학교에서? 그네는 멋쩍다는 듯이 피식 웃었다. 나는 처음부터 윤희의 다소곳하게 웃는 입모양이 좋게 보였다. 미술, 그림 그리기요. 근사한데요? 뭐가요? 하고 나서 윤희는 바깥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더니 한 개피 빼어 물고 불을 붙였다. 화가의 재능이란 하나도 믿을 게 못 돼요. 무수한 재능의 시체 가운데에서 우연히 남은 거예요. 이런 시골 학교에 와보면 대본에 알 수 있어요. 정말 깜짝 놀라도록 훌륭한 소질을 가진 애들이 한둘씩은 있으니까. 화가가 그런 말을 하면 누가 믿죠? 아, 나는 아직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할까 하고 생각 중이죠. 정말 천재적인 애가 하나 있었는데 지난 학기에 학교 그만두고 도시로 나갔대요. 뭐 미용실에 취직한대나? 미술 시간마다 화구도 없이 들어오고 그래서 내가 사주기도 했는데 다른 학과는 성적이 엉망이고요. 집에서 농사를 짓는다는데 언니들 셋이 모두 공장으로 남의 집살이로 나갔대요. 윤희는 자기 말에 열중할 때 검지를 권총처럼 세워들고
휘저으며 이야기했다. 하긴 뭐 미술대학 갔다면 다 버려놨겠지만. 집이 이 근처세요? 나는 궁금하던 것을 물었다. 보호자의 연고지가 어디인가 하는 문제는 나에게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네를 잘 아는 이라면 내가 한눈에 부자연스럽게 보일 테니까. 유감스럽게도 서울내기랍니다. 글쎄 거기서 태어나기까지 했으니. 헌데 이번엔 내가 좀 물어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물으시죠. 성함이 아무래도 김전우 씨가 맞아요? 왜요? 제 이름이 어때서요? 화랑 담배 연기 속에 사라진 사람의 이름이잖아요. 나는 하마터면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윤영은 어떻게 아세요? 전 그 사람 잘은 몰라요. 말씀드릴 순 없지만 어딘가에서 꼭 한번 뵈었죠. 미리 알아두셔야겠지만요. 나 운동권 아니에요. 잠수하는 사람 도와주면 나중에 곤란해질지도 모르는데요. 윤희는 예의 그 다소곳한 웃음으로 받았다. 입술 사이로 이가 조금만 보였다가 사라졌다. 광주 비디오 봤어요. NHK판요. 여기 신부님한테서 빌려봤죠. 그네는 표정이 바뀐다. 눈가에 어두운 그늘이 생기고 지겹다는 듯이 입은 약간 벌어지며 고개를 내젓는다.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지만요. 아버지요? 아니요. 아버지는 평생 술만 드시다가 돌아가셨죠. 그분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역사적인 상처가 있는 분이셨어요. 우리 그런 얘기 그만하죠. 그보단 왜 내 질문을 피해 가시려는 거예요? 무슨 신변 문제를 제게 맡기려면 자기 얘기를 해 주셔야죠. 본명이 뭐냐, 학생은 아닌 것 같으니까 직업이 뭐냐, 무슨 일을 했느냐, 즉 잠수의 원인이 뭐냐. 그런 걸 알고 싶은 게 당연하잖아요? 네, 당연하죠. 대답하면서 나는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제 이름은 오현우라고 합니다. 나이는 32살 먹었고요. 재작년까지는 시골 중학교에서 한 선생처럼 교직을 갖고 있었죠. 대학 시절에는 학생운동을 했습니다. 잠깐 징역 살고 강제 징집으로 전방에서 군대 생활을 했고요. 나머지는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어머, 그렇게 많은 사연을 단숨에 말해버릴 것을. 우리는 식당에서 나왔다. 그리고 아직도 운전석이 비어있는 택시로 가서 뒷자리에 나란히 올라탔다. 이래도 되는 건가? 내가 불안하게 두리번거리자 윤희는 웃으면서 말했다. 아마 곧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물론 미혼이겠죠?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유니폼에 상의만 걸친 택시 운전기사가 천천히 걸어오는 게 앞창으로 내다보였다. 그네는 재빨리 말했다. 이제부턴 저만 말할게요. 기사가 우선 손님들을 살피고 나서 앞자리에 앉았다. 윤희는 행선지를 말했고 나는 눈을 감고 자는 척하고 있었다. 차는 꽁문 위에 구름 같은 먼지를 날리며 비포장도로를 달려 고개를 넘어갔다. 목적지란 바로 이웃군이었는데 한 20분쯤 걸렸다. 읍내 어느 곳에나 비슷하게 생긴 차부에 당도하자 우리는 택시에서 내렸다. 윤희는 차부를 벗어나 읍내 어디에나 있는 중앙통을 앞서서 내려갔다. 여기서 버스를 갈아타는 게 낫겠어요. 택시를 타고 그냥 가도 되겠지만요. 직행버스를 타면 우리 학교까지 한 40분 걸릴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가는 거요? 따라만 오세요. 무릉도원이니까. 저녁에만 여는지 문을 굳게 닫은 퇴락한 창고 같은 영화관이 나왔다. 우리는 극장 앞에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다. 윤희가 말했다. 스케치하러 돌아다니다가 찾아냈죠. 거기 제 작업실도 있어요.
그러면 일로 옮기지 그래요? 학교까지 멀지도 않다면서. 곧 그럴 생각이에요. 버스가 천천히 다가왔다. 버스에는 무신날이라 그런지 사람이 별로 보이지 않았다. 학생들 몇 명과 안악내 서너시 각자 한 좌석에 한 명씩 떨어져 앉아 있을 뿐이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버스가 떠났고 자창 소녀가 비틀대는 걸음으로 표를 끊으러 다가왔다. 어디요? 갈매 2장. 큰 길에서 버스가 산줄기 사이로 난 좁은 길로 들어섰는데 한쪽으로는 제법 깊은 계곡이 내려다 보이고 산 위에서 녹아내린 물이 개천이 되어 드문드문 하얀 거품을 일으키며 흘러내려갔다. 낮은 언덕 위마다 농가가 한두 채씩 보였고 가지런하게 전정한 키 작은 과목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읍의 번성은 이 도에서 가장 많은 과수원을 가지고 있어서인 듯했다. 계곡 양편에는 좁다란 논이 계단식으로 층층이 보였고 개천가에 작년가을 피어났던 억새가 하얀 수를 그대로 매달고 바람에 흔들렸다. 윤희와 나는 계곡 위에 시멘트 다리가 놓인 곳에서 내렸다. 버스는 우리를 다리 앞에 남겨두고 털털거리며 멀어져 갔다. 다리를 건너서 산구비를 돌아 나가자마자 두 산자락 사이에 가려있던 시야가 한꺼번에 확 튀었다. 마치 사람이 두 팔과 다리를 양편으로 벌리고 앉아있는 것 같은 동그란 산이 정면에 보였고 그 남양바지에 집 몇 채가 띄엄띄엄 안겨 있었다. 길의 바깥쪽에는 다리 건너 비좁은 산길 안에 이런 동네가 있으리라고는 누구도 알지 못하리라. 앞에 완만한 경사지에 과수원이 보였다. 계곡의 지류인 개천이 산에서 천천히 흘러내려오고 개천가에는 초가로 지붕을 이은 물레방앗간도 있고 과수원 너머 뒤편에는 짙푸른 대숲이 있었다. 이제 막 봄의 문턱이라 포근하고 흙냄새 풍기는 바람이 잔잔하게 불어왔다. 까치 한 쌍이 말라붙은 열매 몇 개를 매단 가지뿐인 감나무 끝을 오르내리며 쾌활하게 우짖었다. 윤희는 바람의 맛을 보려는 것처럼 하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더니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여기가 갈매예요.